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9명 발생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국내외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서유선 기자. 네, 서울시 코로나19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확진자 집계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주말 휴가가 끝나고 신규 확진자는 다시 400명대 중후반으로 급증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469명, 이 중 해외 유입 17명을 제외하고는 452명이 모두 국내 발생 확진자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모두 어제 집계 대비 상승했습니다. 경기 지역은 182명으로 어제보다 30명 이상 늘었고 서울도 120명으로 다시 1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사우나와 목욕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경남은 어제도 확진자 45명이 확인됐고 지금까지 확인된 진주 사우나 관련 확진자만 200명에 가깝습니다. 오늘 0시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누적 1,686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누적 62만 1,700여 명에게 완료됐습니다. 네, 다시 100명대에 진입한 서울시 상황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서울에서는 성동구 직장에서 또 교회로 이어진 집단 감염에 이어서 지인 모임으로 인한 집단 감염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도봉구 확진자에서 시작돼 관악구 피부관리실을 거쳐 중구 의료기관까지 이어진 집단 감염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우선 이번 집단 감염의 최초 확진자는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도봉구 주민입니다. 이 도봉구 확진자와 함께 모임을 했던 사람이 관악구 피부관리실 종사자였는데요. 모임에서 지인을 통해 감염된 이 종사자가 다시 방문자에게 전파를 시켰고 이후에 이 방문자의 가족인 중구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감염이 이어지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즉 도봉구에서 관악구로 다시 중구까지 감염이 확산되면서 어제 저녁 6시까지 잠정 집계된 관련 확진자만 25명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각 자치구 보건소와 역학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지인 모임으로 인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를 통해 보시다시피 수도권은 대규모 집단 감염도 문제지만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어지는 소규모 집단 감염의 사례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 확산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그 부분을 짚을 수가 있을 텐데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에도 이 내용이 포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봄철 많은 사람들이 찾는 30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오늘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점검 대상은 공원과 유원시설 10곳, 백화점과 쇼핑몰 10곳, 도매 및 전통시장 10곳입니다. 서울시는 시설별로 책임관을 지정하고 각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쇼핑몰에서 지금까지 확진자 2명이 발생해서 우려를 낳았던 더 현대서울 쇼핑몰에 대해서는 방문 차량의 주말 2부제, 또 승강기 탑승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경기도 역시 오는 28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 집단 감염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격주로 선제검사가 실시됩니다. 또 한 가지 수도권 방역에서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입니다. 서울시 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오늘부터 15일간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고용주와 노동자들은 모두 선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 역시 다음 달까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중이용시설 관리책과 또 외국인 노동자 집중 관리를 통해서 방역당국은 현재 3,400명대를 오가고 있는 국내 발생 확진자를 200명대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코로나19 상황실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 기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469명이 나왔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늘기 시작하는 수요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내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어제는 검사 건수가 약 4만 1,000여 건, 오늘은 4만 5천여 건이니까 4천 건 정도 줄었는데도 확진자는 100여 명 가까이 늘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양성률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게다가 또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일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곳곳, 특히 생활 주변에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더더구나 N차 감염을 계속 지속하면서 한번 나온 곳에서 꼬리를 자르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물려서 지금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을 유지해가면서 400명대 중후반을 계속적으로 아마 유지해가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염려가 되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주요 집단 감염 사례 중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어제 저희가 짚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쇼핑몰에서 확진자 2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곳에서 방문 차량의 주말 2부제, 승강기 탑승 인원 제한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보셨겠지만 이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좀 효과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의도에 있는 그 큰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쇼핑몰 같은 데는 이렇게 산밀 조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동인구가 워낙 많고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소 걱정할 수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는 걱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는 순간적으로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거기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신 방문객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그 상황에서도 전파는 좀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쇼핑몰이나 큰 백화점 같은 데서 여태까지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한두 군데 있었지만은 1차적으로 한두 명이 발견되고 확산이 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소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큰 쇼핑몰이나 대형 백화점에서 추가 확산이 일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식당이나 카페가 있어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거기에서는 다소 공간이 크다고 하면 이제 좀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오히려 동네의 조그만 식당, 조그마한 곳, 그래서 밀집도가 높은 곳,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뭐 확산의 위험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 사례 한 가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비수도권도 지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비율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상남도 진주와 울산의 목욕탕 집단 감염이 이제 심상치 않은데요. 일단은 지역사회에 지금 바이러스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비교했을 때는 수백 명 규모의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의 바이러스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계속해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 사례가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역사회도 수도권에서 언제든지 불똥이 튀어가지고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경남 진주라든가 울산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수도권의 지자체들 중심으로 특별히 지금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여러 가지 생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이는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목욕탕에서 집단 감염이 나올까 봤더니 의심 증세가 있었지만 몸살에 걸렸나 해서 몸을 풀러 더 목욕탕에 자주 가서 그런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문제죠. 그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일반적인 몸살 감기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디서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자체에 좀 조치를 당부를 했는데요. 그건 지자체가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지자체도 그다지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몸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선제 검사를 받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그런 일들을 네.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들도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목욕탕을 갈 것이 아니라 검사를 받으러 가야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현장이 연결되면 저희가 바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 집단 감염 사례를 좀 짚어봤는데 공통된 결론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봄철 맞이해서 아무래도 이동량도 많고 할 텐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세 가지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항상 강조했던 손 씻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전히. 그리고 마스크 착용. 특히 본인이 산밀환경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들어가면은 어쨌든 간에 마스크를 굉장히 철저하게 착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많이 강조가 되지 않았던 팁을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카페라든가 음식점에서 취식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입을 헹구거나 가글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그 바이러스의 밀도를 몸 안에서 확 줄일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구강 위생을 위해서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고 취식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을 때에는 꼭 바로 입을 헹구거나 혹은 가능하다면 가글 같은 걸 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2주 동안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실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다뤘던 내용이죠.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확진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부는 될 건데요. 일부는 제가 약간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수도권의 특별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 시내 밀집 시설, 그러니까 이제 공원이라든지 유원 시설, 백화점, 쇼핑몰, 도소매 시장, 네.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이런 곳에서 산발적으로 1명, 2명이 나온 적은 여태까지 있지만 지난 1년을 통틀어서 한두 명 나오거나 단발에 그친 적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N차 감염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지정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실효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하나는 있어요. 예.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지자체나 아니면은 업장이 서로 협업을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 목욕탕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종교시설이라든지 또 의료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그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당장은 집단 감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소위 8개 업장에 대한 고위험시설 예전부터 쭉 얘기가 되었던 최근 얼마 동안에는 계속 이제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또 영업이 개시가 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은 안 됩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데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 200명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특별 방역 대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방금 그런 내용들은 일부는 실효가 있겠지만 외국인 관련해서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데서는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꼼꼼하게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 측면은 어떨까요? 서울시가 그런 도매, 전통시장 10곳, 쇼핑몰, 백화점 이런 시설별로 책임관을 지정을 해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거든요. 네, 근데 현장 점검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얼마나 방역을 일상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지를 이제 현장 점검의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필요한 것은 이제 주기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방역 수칙을 그 기관들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도소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않았던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소매 시장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목욕장업 종사자나 수면실 이용자를 상대로 선제 표본 검사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의 종사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라든가 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도 한 가지 이제 덧붙여가지고 보완을 드리자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채용할 때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 전형적인 산밀 환경이 조성되어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최근 몇 건의 사례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은 처음에 입사할 때는 음성이었지만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그 업장으로 들어오면은 순식간에 집단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처음 입사자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추적 관리 검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업장 등이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난 1년간의 유행 상황 동안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고위험 시설들을 일단은 일별을 한 다음에 그 고위험 시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을 동원해서 2주면 2주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집단 검사를 하는 것이 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집단 감염 사례를 낮춘 것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4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뭐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지 양성률 이런 거 보면은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이런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계절적인 요인, 이동이 증가한 요인, 또는 다소 완화된 요인, 또는 백신 접종, 또 긴 시간 코로나19와 와 있었기 때문에 긴장이 이완된 상황에서 통제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 지금 한 400명 중반을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오히려 더 악화되어서 새로운 유행 양상, 즉 4차 유행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이런 감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제를 좀 더 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4차 재확산의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과연 4차 유행으로 가기 위한 초입이냐 아니냐 이것은 다소 한 1주 내지 2주 정도를 좀 더 지켜보면서 그 양상을 파악해야 우리가 거기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유행의 초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런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유행이 크게 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을 좀 제가 얘기를 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에 전 국민의 25%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백신의 접종률은 현재 21%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좀 집단 면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역설적으로 초기에 방역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감염으로 인한 면역 획득이 훨씬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보다 더 감염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4차 유행이 더 빨리 크게 올 수 있다라는 지적이거든요. 네, 그 대목 관련해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대목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100m 달리기로 비유를 하자면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지난 1년간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0m 앞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들에서 검사를 하면은 뭐 적게는 한 10% 정도 그리고 많게는 20에서 25% 정도 항체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뭐 가을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항체 검사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자신도 모르게 감염되었다가 나은 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보유율을 조사를 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한 방역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점에서부터 백신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5%까지 이미 코로나19를 알아가지고 면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인구의 그 정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항체 보유율이 한 25%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백신 접종률이 한 25% 되니까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지금 전 국민의 50%가 절반 정도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코로나19에 노출된 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미국은 우리나라와 역설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상황이 더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얘기해 주신 것처럼 1, 2주 좀 보면서 우리가 지켜봐야겠네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백신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 한 언론사 단독 기사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백신을 접종하고 8일 뒤에 사망한 60대에게서 다리에 혈전이 생겼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만든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지금 백신 국면에서 혈전 이러면은 마치 뭐 백신하고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혈전과 관련해서 가장 우리 몸에서 혈전을 많이 만드는 기전이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당뇨병이 생기면서 동시에 고혈압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혈전이 아주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그냥 코로나19가 아니라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또는 당뇨병만으로도 혈전은 너무도 잘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백신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혈전 얘기가 나오고 사망한 사례에서 보니까 다리에 혈전이 생겼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또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다룰 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마치 혈전을 촉발한 것처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기사를 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방역 당국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전은 특히 당뇨병 또는 당뇨병 플러스 고혈압 이런 거에 의해서 너무도 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백신과 직접 연관짓는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걸음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전 이런 사례가 어쨌거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지만 나오니까 유럽에서는 이 백신의 사용을 일부 국가들이 중단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유럽의약품청이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맞아도 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유럽의약품청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유럽의약품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유발한다라는 징후도 없고 증거도 없다라는 게 유럽의약품청의 그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럽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유발한다라는 증거가 없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을 때의 이익이 거의 가능성이 없는 위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따라달라라는 게 이제 유럽의약품청 EMA의 일관된 입장인데 어쨌든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국가들이 유럽의약품청에서 확실하게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일부 물량에 한해서 혹은 전부 접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내일 목요일 유럽의약품청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의 여러 주장을 종합해보고 또 유럽의약품청이 지금까지 내놓은 일관된 입장을 보면은 내일 확실히 유럽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사망과의 관계는 없고 그래서 유럽연합 내 국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다시 재개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제가 하나 더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 식약처, 그다음에 영국 식약처, 그다음에 WHO 모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과는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이것이 기본 입장이거든요. 더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백신 접종을 얼마를 했냐면은 62만 2천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58만 8천 명 정도가 접종이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약 16분이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망하신 것이 만일에 혈전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58만 8천 명 중에서 상당수가 혈전 문제가 대두가 됐을 거고 사망과의 인과관계, 각종 형태의 폐색전 같은 게 생기면서 문제가 됐을 건데 우리나라에서 전혀 그런 일이 없거든요. 더더구나 영국에서는 지금 거의 아마 1,000만 명 이상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을 텐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혈전과 관계가 있다.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심지어 뭐하고 결합하느냐 하면은 혈액 중에 있는 팩터 8이라고 하는 혈전을 만드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혈전을 막는 것을 억제를 하는데요. 실제로 임상시험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혈전을 더 많이 만들고
백신을 맞은 사람은 혈전이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종합하면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만들고 만들어진 혈전에 의해서 사망이 일어났다. 이것은 뭐 거의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과학의 입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의 네네. 결과로 보거나.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신에 대해서 낙인을 찍다 보니까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뭐 혈전에 의해서 사망이다 어쩌다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상관없이 문제가 생기면은 놀라가지고 이게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좋은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낙인 효과가 너무도 큰 이 백신에 대한 상처를 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굉장히 우리가 관찰하기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집단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2월 28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1,000만 명이 접종을 했어요. 100만 명도 아니고 1,0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000만 명이 접종했어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한 1,000만 명은 대부분 다 70대, 80대 이상의 고령 인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1,000만 명에서 혈전 관련 이상이 있는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1,000만 명 중에서 혈전 관련 이상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은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뭔가 부작용이 혈전이 있다 그러면은 눈에 띄게 딱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들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1,070만 명 중에서 혈전 관련 질환이 생긴 사람들이 23명이에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970만 명 중에서 혈전이 생긴 사례가 27건입니다. 별반 그러니까 차이가 23건, 없네요. 27건, 그러니까 예. 100만 명당 기준으로 보면 100만 명당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서는 2.15건,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78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1,000만 명은 대부분 다 70대, 80대 이상의 고령자. 대부분 기저질환을 예. 가지고 있는 고령자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연령까지를 보정을 하면은 사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혈전 관련 질환이 나타난 사람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혈전 관련 질환이 나타난 사람이나 1,000만 명을 놓고서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신 접종 후에 혈전이 나타나는 것은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어도 혈전 관련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신 분들이 마치 백신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예. 보이는 착시 효과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사정 때문에 영국 식약청 그리고 유럽 식약청 그리고 WHO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 데이터로도 과학적으로도 아스트라제네카와 혈전과의 관계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게 팩트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이미 대중들한테서는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서 인식이 참 좋지 않은데 저희 요새 유튜브가 조회수가 높지 않습니까? 그 댓글을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진행자를 포함해서 여기 설 교수님이나 강 기자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물론 저희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 상황이 온다 했을 때 이런 부분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저는 전혀 걱정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제가 만일에 선택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러면은 저는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고 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선택해서 맞을 수는 없지만은 만일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기를 제가 오히려 권해드리기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나 사실들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특히 제가 권했던 제 친구는 간암을 앓고 있는 친구라서 이 친구에게는 제가 화이자 백신보다 자네한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권한다. 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못 맞을 뿐 제가 만일에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아낌없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생각입니다. 예. 사실 그 코로나19 과거 특보에도 주옥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찾아보시면은 설재호 교수님이나 제가 과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내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차라리 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플랫폼으로 사용된 바이러스 전달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용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말라리아 백신이나 혹은 메르스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상용화까지는 안 됐지만 임상시험까지 진행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다. 그렇죠. 역사와 전통이 있죠. 그런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경우는 진짜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오히려 뭔가 여러 차례 활용이 되었던 플랫폼을 보수적으로 따지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 맥락에서 저도 제가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중요한 옵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럽이나 미국은 집단 면역 100m 달리기를 할 때 코로나 방역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200m 정도 앞에서 지금 달리기를 시작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으로만. 200m 뒤에서 출발해서 백신으로만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유력한 옵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혹은 일부 극소수 전문가들, 뭘 잘 모르는 극소수 전문가들이 사실 그분들이 정부에 굉장히 비판적인 분들이거든요. 예. 제가 정치 성향을 다 잘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본인의 전문성을 가장해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흠집내기를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면 네네.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짧게 yes or no로만 대답해 주시면 일단 우리 정부는 계획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기로 했는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